대령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서미영 대위의 목소리가 부대장실 안에서 떨렸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간부들이 퇴근한 적막한 부대 본부 건물 3층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부대장실의 두꺼운 문 너머로는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구령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서미영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책상 앞에 곧게 서 있는 그녀의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11년 차 직업군인으로서 지켜온 모든 신념과 자부심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야, 서미영.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최진혁 대령이 고급 가죽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48세의 그는 평소 부하들 사이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휘관으로 통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사무실의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11월 말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며 소리를 냈다. 부대 내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대부분의 장병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무실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평화로운 일상이 무척이나 멀게만 느껴졌다.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서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가는 한 여성 군인이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뭐? 계속 이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응?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 속에 담긴 위협적인 어조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까지도 귀에 거슬렸다. 최진혁이 책상을 돌아 서미영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각 발걸음마다 바닥에 깔린 리놀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서미영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이미 벽이 있었다. 저도 이 나라 군인입니다. 계급이 다르다고 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미영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자존심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3개월간 당했던 모든 굴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격적인 모독? 내가 언제 네 인격을 모독했어? 그냥 친근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내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최진혁의 얼굴에는 뻔뻔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3개월간 그가 서미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마이너스 업무, 외적인 개인적 만남 강요,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 그리고 거부할 때마다 따라오는 인사상, 불이익 협박까지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을 친근함이라고 포장하는 것이었다. 대령님, 제발, 제발, 제발 뭐? 최진혁이 서미영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미터. 서미영은 그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다. 아, 그래. 네가 제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나하고 저녁이나 먹자.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서미영의 주먹이 더욱 단단히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아버지 강철호의 모습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 40년 군 생활과 특전사에서의 경험으로 다져진 그분의 모습이 서미영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생각해봐, 서미영.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군 생활이 결정될 거야.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이런 식으로 많은 여성 부하들을 압박해왔고 대부분 굴복했기 때문이었다. 서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아버지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다. 아버님,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외침이 마치 시공간을 넘어 전달될 것만 같았다. 저녁 7시 30분, 경기도 파주의 제51보 병사단 정문을 나선 서미영 대위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가며 군복의 깃을 세웠다. 하늘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부대 주변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11년 차 직업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신념과 자부심이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각종 교육과정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던 그녀였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 장교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이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매일 아침 부대에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최진혁 대령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온몸이 경직되었다. 한때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가슴이 이제는 무력감과 분노로 채워져 있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흰색 소형차 앞에서 잠시 멈춰선 서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차키를 꺼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휴. 그 한숨 속에는 3개월간 쌓인 모든 피로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치고 상처받은 한 여성의 모습만이 있었다. 시동을 걸면서도 서미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상황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군 조직의 보수적인 특성상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최진혁 대령은 워낙 교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잡기도 어려웠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조회 시간에 다른 간부들 앞에서 서대위는 정말 군복이 잘 어울린다. 몸매가 좋으니까 뭘 입어도 예쁘지?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단순한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서미영에게는 모욕적인 성희롱이었다. 점심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 업무 이야기도 할 겸 이라고 제안했다. 정중하게 거절하자. 즉시 요즘 인사평가 시즌인데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좋겠다. 내 실력은 인정하지만 태도도 중요하거든. 이라는 식으로 암암리에 압박을 가했다. 3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던 중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확인해 보니 시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영아, 오늘 집에 와서 저녁 먹어라. 아버지가 된장찌개 끓여놨다. 김치전도 부쳤고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도 무쳤어. 그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다. 남편 강민수와 결혼한 지 5년, 시아버지 강철호는 한 번도 그녀를 며느리로 대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친딸처럼, 때로는 친딸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주셨다. 특히 친정 부모님이 서미영이 25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시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 적응이 걱정되었지만 강철호는 며느리를 마치 늦둥이 딸처럼 아껴주셨다.
군인 출신답게 엄격할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그는 따뜻하고 세심한 분이셨다. 서미영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며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신호등이 바뀌자 서미영은 방향을 틀어 서울 성북구로 향했다. 40분 정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시아버지가 4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후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집 앞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가꾸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비록 겨울이라 꽃은 피어있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나무들과 화분들에서는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대문 옆에는 강철호라고 새겨진 작은 표찰이 붙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미영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차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다. 시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과 김치전에 고소한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기 전에 서미영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버님, 왔어요. 어서 와라, 미영아. 춥지? 빨리 들어와. 현관문을 열고 나온 강철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은 40년 전 특전사 복무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운동으로 유지해온 결과였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에서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 하나하나에서 40년 군 생활의 흔적이 묻어났다. 추워요, 아버님. 바람이 많이 차네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뭔 소리야. 우리 며느리 올 건데 대충 해놓을 수 있나. 자, 빨리 들어와서 따뜻한 밥 먹어라. 거실로 들어선 서미영은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된장찌개, 김치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서미영이 좋아하는 깍두기도 새하얗게 썰어져 있었다. 아버님,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 못 드시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예전에 부대에서 취사병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배운 솜씨가 아직 남아있어. 강철호가 웃으며 며느리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그의 손길에서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강철호는 서미영이 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40년 군 생활과 특전사에서의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관찰력은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미영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살도 빠진 것 같고. 젓가락을 든 서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역시 시아버지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런가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업무가 좀 바빠서요. 피곤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봐도 뭔가 깊은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강철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예리함이 묻어났다. 수십 년간 부하들을 이끌어온 경험과 사람을 보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다. 특히 자신이 친딸처럼 아끼는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서미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마음속으로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군인인 자신이 이런 일로 힘들어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정말 그냥 업무가 좀 바빠서 그래요. 연말이라 행사도 많고 인사평가 준비도 해야 하고 업무가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미영아, 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강철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내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5년이야. 그동안 아버지가 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지금처럼 기운 없는 모습은 처음이야. 서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이 3개월간 억눌러 왔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미영아, 부대에서 힘든 일 있냐?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서미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시아버지의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아버님, 말해봐라. 아버지가 들어줄 테니까. 사실은 요즘 부대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야? 업무가 과중한가? 아니면 동료들과 갈등이 있나? 서미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개월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부대장님이 최진혁 대령님이 저한테 좀 부당한 대우를 하세요. 강철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상 부당한 대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거나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신다거나.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라. 강철호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40년 군 생활과 특전사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특유의 기운이었다. 서미영은 지난 3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 거나 군복이 잘 어울린다. 는 식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점점 몸매가 좋다. 결혼하고 나서 더 여성스러워졌다. 군복 입은 모습이 섹시하다. 는 식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점심 같이 먹자. 퇴근 후에 차라도 마시자. 주말에 시간 있으면 영화나 보자. 는 식으로. 서미영이 정중하게 거절할 때마다 최진혁 대령은 요즘 인사평가 시즌인데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좋겠다. 거나 승진에 관심 없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라는 식으로 암암리에 압박을 가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며느리한테? 강철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40년 군 생활과 특전사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특유의 위압감이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아버님, 하지만 저도 군인이니까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동료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결? 3개월 동안 혼자서 해결해봤냐? 상황이 나아졌냐? 서미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실제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업무 배치에서도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고 다른 간부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요즘 서대위 태도가 별로다.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다. 미영아, 아버지가 하나 묻겠다. 강철호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40년간 총을 잡고 훈련을 받고 부하들을 이끌어온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손이었다. 네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건
둘 다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한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 존엄성이 먼저야.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가치도 의미가 없어진다. 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개월 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강한 척, 괜찮은 척 해왔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다. 아버님 안 돼요. 괜히 아버님께서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군은 아직도 보수적이고 외부에서 개입하면 오히려 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문제? 내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지. 강철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40년 군 생활과 특전사 출신의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의지가 그 속에서 빛났다. 아버지를 누구로 보고 그런 걱정을 하냐? 40년 군 생활의 특전사 출신이야. 그깟 대령 하나 교육시키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날 밤 서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시아버지의 든든한 보호막 아래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반면 강철호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를 괴롭힌 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강철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40년간 몸에 밴 기상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본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마치 40년 전 젊은 특전사 장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강철호는 먼저 2층 서재로 향했다. 책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40년 전 특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직해온 추억의 상자였다. 상자 겉면에는 강철호의 군 생활 기념품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뚜껑을 열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 특전사 부대에서의 훈련 모습, 각종 작전 수행 후 기념사진까지. 사진 속의 젊은 강철호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같았다.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정의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특전사 부대 마크, 각종 훈장과 표창장, 그리고 전역할 때 받은 감사패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특전사령관이라고 새겨진 마지막 계급장을 만지며 강철호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번호부에는 40년 전 함께 특전사 복무를 했던 동기들과 후배들의 연락처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박성윤에게 걸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였지만 군인 출신들은 모두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었다. 여보세요? 박 참모 총장님 계시나요? 철호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그런데 뭔가 심각한 톤인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박성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강철호와 특전사 동기였다. 둘 다 특전사령관까지 올라갔지만 박성윤이 조금 더 늦게 전역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었다. 성윤아, 미안하다. 이렇게 일찍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급한 일? 무슨 일인데?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나? 건강은 괜찮고 다른 일이야. 아주 중요한 일인데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겠냐?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그런데 전화로는 말하기 곤란한 일인가? 그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가 현직에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박성윤이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오늘 오후 3시에 용산 쪽으로 나갈 수 있어. 평소 가던 그 찻집 기억하지? 거기서 만날까? 좋다. 정말 고맙다. 성윤아. 뭘 40년 친구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인가 보네.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응. 내 가족과 관련된 일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두 번째 전화는 김준성에게 걸었다. 현재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한 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후배였다. 강철호보다 10살 어린 그는 특전사에서 직속 부하였다가 나중에는 동료가 된 사이였다. 김대령, 나야. 강철호다. 아,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잘 지내고 있다. 후배야, 혹시 시간 있으면 오늘 만날 수 있겠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런데 내 보안업체에 특전사 출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 대부분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모두 믿을 만한 친구들이고요. 그럼 다행이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나? 네, 됩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5시에 강남 쪽으로 나와라.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알겠습니다, 선배님. 오전 10시가 되자 강철호는 옷을 갈아입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까지 맨이 여전히 군인다운 품격이 느껴졌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40년 전 젊은 특전사 장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정장 주머니에는 명함을 준비했다. 예비역 특전사령관 강철호라고 인쇄된 명함이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필요할 것 같았다. 점심시간쯤 강철호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야. 점심은 먹었나? 네, 아버님. 먹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역시 예리한 며느리였다. 강철호는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목소리 톤을 들켰다는 걸 깨달았다. 괜찮다. 그런데 미영아, 오늘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 있어라.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그 대령놈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야. 서미영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다. 아버님, 설마 부대에 가시려는 건 아니죠? 정말 안 돼요. 미영아, 진정해라. 아버지가 무모한 짓을 할 것 같아? 하지만 괜히 아버님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대는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미영아, 아버지를 믿어라. 40년 군 생활이 헛것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정말 걱정돼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오후 3시 용산구의 조용한 찻집 밀리터리 카페. 40년 전부터 군인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내부에는 각종 군사 관련 사진과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강철호와 박성윤이 마주 앉았다. 두 노장군인의 제외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박성윤은 여전히 현역다운 단정한 모습이었고 강철호는 예비역이지만 여전한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는데 박성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강철호는 며느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진혁 대령의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 협박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박성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 최진혁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했다고? 제51사단 부대장? 그래. 내 며느리가 거짓말 할 리는 없어. 3개월 동안 혼자 견뎌왔는데 어젯밤에야 털어놓더라고. 그 자식. 나도 그놈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어. 박성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놈은 예전부터 품행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 다른 여성 장교들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럼 왜 조치를 안 취했어?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 장교들이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우니까 강철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철호야, 공식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게다가 증거 수집이나 절차상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내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해볼 수는 있어. 상급 부대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감찰을 넣는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다든지. 하지만 너도 뭔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박성윤이 강철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40년 전후의 눈빛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강철호가 씩 웃었다. 역시 성윤이야. 내 마음을 잘 알아주네. 40년 친구답다. 그럼 그렇지. 근데 철호야, 요즘은 예전과 다르잖아. 무리하지는 마라. 알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놈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려고. 군인의 기본 도리를 가르쳐 줘야지. 교육이라. 박성윤이 피식 웃었다. 강철호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겠어. 내가 뒤를 봐줄게. 내일부터 그 부대에 대한 비공식 조사도 들어가게 할 테고, 필요하면 감찰도 넣을 수 있어. 단 정말로 선은 넘지 마라. 고맙다. 성윤아.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오후 5시 강남구의 한 사무실 KJ 시큐리티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의 3층이었다. 김준성이 운영하는 보안업체였다. 강철호가 도착하자 김준성이 직접 로비에서 맞았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후배야,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사업은 어때? 잘 되고 있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안업계가 호황이라 일이 많아요. 사무실로 들어가며 김준성이 직원들을 소개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들로 체격이 좋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특전사 출신답게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배님,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강철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준성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선배님 며느리분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부대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동행해 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고맙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내 회사 직원들 중에 믿을 만한 친구들 몇 명 데려올 수 있겠나? 김준성이 강철호의 의도를 파악했다. 몇 명 정도 필요하신가요? 3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다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되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게. 알겠습니다. 모두 전직 특전사 출신들로 준비하겠습니다. 믿을만하고 입조심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좋다. 내일 오후 2시에 파주 그 부대 앞에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차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호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집에 들어갔나? 네, 아버님.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내일 그 대령놈하고 이야기 좀 하고 올 테니까. 아버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돼요. 미영아, 아버지를 믿어라. 40년 군 생활이 헛것이 아니야. 그리고 특전사 출신이 그깟 대령 하나 못 다루겠나? 그날 밤 강철호는 오랜만에 특전사 시절 앨범을 펼쳐봤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열정과 의지를 되새겼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 날 것이었다. 40년 전의 특전사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였다. 다음날 오후 1시 30분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약 1km 떨어진 대형 주차장.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고급 승용차답게 썬팅이 짙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차 안에서는 5명의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강철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4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특유의 위압감이 풍겨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김준성 예비역 대령이 앉아 있었다. 58세의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보안업체 직원 3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동훈 차장, 박민수 팀장, 최영수 대리. 모두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평균 연령 43세의 이들은 여전히 현역 시절의 예리함과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들어가시는 겁니까? 김준성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역 부대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부대장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자칫하면 군사보호구역 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목이 씌워질 수도 있었다. 그럼 내 며느리가 3개월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예비역 특전사령관이 후배 부대장하고 예의 방문하는 거야. 강철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난밤 내내 계획을 세운 결과였다.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뒷좌석에 이동훈이 질문했다. 그는 10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다.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따라만 와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말하지 말고 그냥 위압적인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리 없어. 박 참모총장한테도 미리 얘기해뒀고 우리는 그냥 정중하게 대화만 할 거야. 오후 2시 정각 5명이 차에서 내렸다. 강철호를 중심으로 김준성과 3명의 직원들이 뒤따르는 대형이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고위급 인사가 수행원들과 함께 공식 방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민간인들도 종종 지나다녔다. 부대 주변에 식당과 상점들이 있어서 면회객들이나 업무차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철호 일행은 다른 방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저기 정문이 보이네요. 박민수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멀리 태극기가 펄럭이는 부대 정문이 보였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 강철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40년 군 생활의 경험과 자신감이 그의 걸음걸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뒤따르는 4명의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당당한 걸음으로 따라왔다. 안녕하십니까? 정문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다급하게 격려했다.
평상시 보던 일반적인 면회객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강철호에게서 풍겨나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다. 어느 분을 만나시려고 하시나요? 젊은 이등병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강철호와 일행에서 풍겨나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조직의 간부들 같은 느낌이었다. 최진혁 부대장을 만나러 왔다. 강철호가 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 명함에는 예비역 특전사령관 강철호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명함의 재질도 고급스러웠고 글씨체도 위엄이 있었다. 이등병의 눈이 커졌다. 특전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군인은 없었다. 군조직에서 전설처럼 여겨지는 특전사령관 출신이 직접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등병이 급하게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당직 사관님, 예비역 특전사령관님께서 부대장님을 면회하러 오셨습니다. 몇 분 후 당직 사관인 이중희가 뛰어나왔다. 평상시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당직 사관 이중희입니다. 중희의 경례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했다. 예비역이라고 해도 특전사령관 출신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다. 부대장님께 즉시 연락드렸는데 바로 만나 뵙겠다고 하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나? 물론입니다. 모두 함께 들어오시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강철호 일행. 지나가는 모든 장병들이 경례를 했다. 비록 예비역이지만 특전사령관 출신에 대한 예우였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와, 저분이 특전사령관 출신이시구나. 진짜 아우라가 다르네. 수행원들도 범상치 않아 보여. 지나가는 장병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강철호 일행의 위험 있는 모습이 부대 전체에 화제가 되고 있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고 정비고에서는 차량 정비 소리가 들려왔다. 부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강철호에게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특전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받던 시절이 생생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부대에 들어오시는 거죠? 김준성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지. 전역한 후로는 거의 안 왔어.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부대의 본부 건물에 도착하자 최진혁 대령이 직접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8세의 그는 겉으로는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어서 오십시오. 예비역 특전사령관님께서 저희 부대에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긴장했기 때문이었다. 특전사령관 출신이 갑자기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최 대령,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겠나? 물론입니다.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차라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 지나가는 모든 간부들이 깍듯이 인사했다. 강철호의 존재감이 부대 전체에 알려진 듯했다. 복도 벽면에는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선배님, 부대 분위기가 좋네요. 이동훈이 조용히 말했다. 원래 이 부대는 전통이 있는 곳이야. 문제는 지휘관이지. 강철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부대장실은 3층에 위치해 있었다. 넓은 사무실에는 각종 부대 현황판과 작전 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역대 부대장들의 사진이 정렬되어 있었다.
최진혁의 사진도 그중 하나였는데 사진 속의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도 앉으시죠. 최진혁이 김준성과 새 직원들에게도 의자를 권했지만 그들은 강철호 뒤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다. 마치 고위 간부의 경호원들처럼 보였다. 차는 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철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40년 군 생활과 특전사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특유의 기운이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강철호와 수행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미영 대위 알지? 강철호의 첫 질문에 최진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아, 네. 우리 부대 우수한 대위죠.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서대위가 무슨, 그 대위가 내 며느리야. 폭탄 발언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설마 서미영의 시아버지가 특전사령관 출신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느리라고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3개월간 서미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희롱, 개인적 만남, 강요, 인사상 불이익, 협박까지.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상황이었다. 그래.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좀 이상하더라고. 강철호가 천천히 일어나며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다. 뒤에 서 있던 김준성과 새 직원들도 한 발씩 앞으로 나섰다. 무슨 소문 말씀이신지. 최진혁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책상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지만 강철호는 계속 다가왔다. 3개월 동안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강철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사무실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서대위와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 업무적인 관계? 업무적으로 외모 품평하고 개인적인 만남 강요하는 게 정상이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해이신 것 같은데. 오해? 성희롱하고 인사 불이익 협박한 게 오해야? 강철호의 질문이 계속되자 최진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가 서미영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런 적이. 거짓말하지 마라. 강철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그 순간 김준성과 새 직원이 일제히 더 앞으로 나섰다. 마치 조직의 간부들이 부하를 압박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 김준성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연기였지만 매우 사실적이었다. 최진혁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다. 이들이 그냥 예의 방문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미영의 시아버지가 특전사령관 출신이고 그가 복수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사적인 문제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죠. 사적인 문제? 군인이 후배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게 사적인 문제야? 강철호가 최진혁의 앞에 바짝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최진혁은 강철호의 날카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70세 노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롭고 위험했다. 정말 오해입니다. 그럼 내 며느리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최진혁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강철호와 일행에서 풍겨나는 압박감이 극에 달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미영이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부대를 나가려던 중 부대 내에 특전사령관 출신이 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분이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서미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부대까지 와서 최진혁 대령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다. 미영아? 왜 여기 있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강철호의 목소리는 며느리를 보자 한결 부드러워졌다. 방금 전까지 최진혁을 압박하던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걱정되어서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요? 부대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서미영의 시선이 최진혁에게 향했다. 평소 당당하고 거만했던 대령이 지금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책상에 등을 대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했다. 강철호와 그의 일행이 만들어낸 압박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대의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 사무실 안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미영아, 최 대령이 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강철호의 말에 최진혁이 머뭇거렸다. 하지만 강철호와 김준성 그리고 3명의 보안업체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특히 강철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얼음장 같았다. 서미영 대위님,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반말로 대하거나 하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중한 어조였다. 3개월 동안 갑작스럽게 바뀐 태도에 서미영도 당황스러웠다. 제가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아니,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대령이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대령님, 그리고 최진혁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강철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위님은 정말 우수한 군인이시고 저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렸어야 했습니다. 계속해라. 강철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차분한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인사평가나 업무 배치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완전히 공정하게 오직 실력에 따라서만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서 대위님의 뛰어난 실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성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혹시 이 내용을 녹음해둬도 될까요? 나중에 말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최진혁이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도 없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김준성이 녹음 앱을 실행했다. 사무실 안에는 휴대폰에서 나는 작은 신호음만이 울렸다. 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봐라. 강철호가 명령조로 말했다. 제 51보 병사단 부대장 최진혁 대령은 서미영 대위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언급, 개인적 만남 강요, 인사상 불이익 협박 등
모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서미영의 눈이 커졌다. 최진혁이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서미영 대위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여성 장교들에게 절대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미영 대위를 포함한 모든 부하 장교들의 인사평가와 업무 배치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성과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녹음이 끝나자 강철호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이제 내 며느리한테 직접 사과해라. 최진혁이 서미영을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서미영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대위님께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과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영아, 이제 됐지? 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개월 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주셨는지 깨달았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하러 나서신 것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이 밀려왔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이야. 가족을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강철호가 최진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최대령, 오늘 한 약속 잊지 마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여성 장교들을 제대로 대우해라. 그들도 다 누군가의 딸이고 며느리야. 그들의 아버지나 시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라. 최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부대장실을 나서는 강철호 일행.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더욱 깍듯하게 경례했다. 아마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 부대 전체의 소문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서미영도 시아버지 옆을 걸으며 오랜만에 가슴이 뿌듯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당당함이었다. 선배님,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이동훈이 조용히 말했다. 40년군 생활이 헛것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부대 정문을 나서며 강철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미영아,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아버지한테 말해라. 네, 아버님. 제가 너무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했네요. 내가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가족이 있잖아. 아버지가 있고 민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김준성과 새 직원들이 먼저 작별 인사를 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보람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생했다, 후배야.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너희들도 수고했어. 그날 저녁 강철호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출장에서 급하게 돌아온 아들 민수도 함께였다. 식탁에는 서미영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되찾은 며느리의 모습에 강철호는 흐뭇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문제는 안 생기겠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예비역 특전사령관이 후배 부대장하고 담소 좀 나눈 거야. 강철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박 참모총장한테도 미리 얘기해 뒀으니까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오히려 그 부대에 대한 감찰이 들어갈 수도 있어. 서미영이 시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미영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것. 네가 강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최진혁 대령은 약속대로 서미영에게 공정한 대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장교들에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성희롱이나 부당한 대우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평가가 실력 위주로 바뀌었다. 부대 내에서도 부대장님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 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일부 장교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서미영과 최진혁은 그날의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주 후 서미영은 부대 우수부대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시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제가 이번 달 우수부대원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리고 내년 소령 진급도 거의 확실해졌다고 하네요. 그래? 정말 잘했다, 미영아. 원래 내 실력이니까 당연한 결과야.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아니야. 이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아버지는 그냥 방해물을 좀 치워준 것뿐이야. 한 달 후 최진혁 대령은 예정된 전보 발령으로 다른 부대로 이동했다. 후임으로 온 새 부대장은 서미영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더 중요한 보직을 맡겼다. 작전과장 보좌관이라는 중책이었다. 3개월 후 서미영은 정말로 소령으로 진급했다. 진급 발표 당일 그녀는 가장 먼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소령 진급했어요. 축하한다, 미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야. 아버지는 그냥 네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서미영의 진급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철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서미영은 정말로 당당한 여성 군인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강철호는 박성윤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철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내 며느리가 근무하던 그 부대에서 여성 장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 그리고 최진혁은 다른 부대에서도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네가 한 일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더라. 다른 부대 지휘관들도 조심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 강철호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강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40년군 생활과 특전사에서의 모든 경험이 결국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였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완성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느리 서미영도 이제는 진정으로 당당한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가족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었다. 1년 후 서미영은 국방부 우수장교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강철호도 참석했다.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표창을 받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벅찼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다.